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가장 우월한 정치체제로 받아들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의 이미지 자체가 워낙 좋아서 각 정치인들은 모두 자신이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것처럼 주장하려 합니다.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칩니다. 이게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민주주의의 형태인데요. 그런데 북한 같은 나라도 자신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합니다. 이름 자체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니까요. 예전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던 동독도 공식 명칭이 독일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사회에서 웬만한 국가는 자신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민주주의의 이미지가 좋고 어디 가서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말해야 정부의 정당성이 서죠. 민주주의는 흔히 고대 그리스에서 생겨났다고 알려져 있고 서양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 정신의 뿌리가 아테네 민주주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현대사회에서 이렇게까지 널리 퍼진 것도 글로벌 시대에 서구 국가들이 오랫동안 패권을 장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서구 사회의 많은 지식인들은 민주주의를 좋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대부분 지식인들이 민주주의를 별로 안 좋게 봤다고 주장하기까지 하는데요. 심지어 어떤 학자는 옛날 문헌들을 보면 민주주의는 욕으로 자주 사용됐다고 주장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제대로 된 사리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을 욕하기 위한 단어로 민주주의를 사용했다는 건데요. 이런 인식은 먼 고대 사회의 소크라테스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가 글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의 제자 플라톤의 글을 통해 말이 전해 내려져 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소크라테스의 견해인지 플라톤의 견해인지 명확히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과 능력에 따라 세 가지 역할로 나눠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첫째는 돈 버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하죠. 돈을 좋아하고 물질적인 향유를 즐기는 스타일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을 통해 돈을 열심히 벌고 사회의 생산력을 늘리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둘째는 전사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군인이죠. 현대식으로 넓게 본다면 경찰 등 치안 유지를 위한 인력을 전반적으로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물리적으로 잘 유지되고 외세의 침략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들이죠. 돈보다 명예를 중시하고 용맹함이 잘 발달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셋째는 정치인입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며 나라의 중대 사안들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죠. 소크라테스는 철학자가 정치인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용어에 따르면 철학자인 거지 요즘으로 따지면 공부를 많이 한 지혜로운 사람, 이성의 능력이 최대한 잘 발현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정의, 도덕, 법, 경제 등에 대한 고도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지식은 그걸 열심히 탐구한다고 직접적인 물질적 보상이나 당장의 명예가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강력한 욕망이 있는 다소 특이한 사람만이 장기적으로 열심히 탐구할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소수의 지식인만이 정치에 참여해야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봤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생업에 종사해야 하고요. 이런 아이디어의 기초에 소크라테스는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는 민주주의가 단순히 조금 문제가 있는 정치체제가 아니라 상당히 나쁜 정치체제라고 봤습니다. 이상적 국가가 여러 퇴락의 단계를 거듭해야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고 봤죠. 먼저 진리를 사랑하는 이성적인 사람들이 지배하는 이상적인 국가에서 한 단계 퇴락을 거치면 명예를 사랑하는 전사들이 지배하는 국가가 됩니다. 전사들은 국가에 무엇이 진정으로 좋은지 탐구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철학자보다는 정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사 정치인들은 물질적 향유를 우선시하지는 않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때로 비이성적인 행동을 저지를지는 몰라도 자신이 물질적인 호사를 누리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지는 않죠. 그래서 여전히 국가를 위해서 일할 줄 압니다. 외세로부터 국가를 지켜내고 치안을 유지하고 법칙을 통해 사람들 사이의 조화를 지키려 합니다. 이 전사체제에서 한 단계 더 퇴락하면 부자들이 지배하는 국가가 됩니다. 자신의 물질적 부를 최대한 증대시키길 원하는 사람들, 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죠. 이런 체제를 소크라테스는 과두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과두정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빈부격차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과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죠. 또 다른 치명적 문제는 필요한 순간에 전쟁을 수행할 용기가 없다는 겁니다. 돈 버는 데에만 익숙한 사람들은 전쟁에 필요한 과감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적의 손에 넘겨버릴 수가 있죠. 놀랍게도 소크라테스의 생각에 따르면 이 과두정에서 한 단계 더 퇴락한 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과두정에서 빈부격차가 벌어지다 보면 선동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대다수 서민들에게 우리의 삶이 불행한 이유는 부자들 때문이라고 설득하는 거죠.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 혁명이 일어납니다. 소수의 부자들이 권력을 잃고 다수의 민중의 지배가 시작됩니다. 이 민중들은 각자 원하는 바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통일된 견해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런 상황을 오히려 더 선호합니다. 국가의 안위가 어떻게 되든 일단 자신의 이득을 최대한으로 추구할 자유를 누리길 바라죠. 이렇게 민주주의 체제에서 최고의 가치는 자유가 됩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투표해서 그 결과로 지도자가 선출되고 법도 만듭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생각했던 문제는 대다수 사람들은 어떤 인물과 법이 국가를 이끌 최선의 선택인지 가려낼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투표는 일종의 기술이며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공부와 연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또 그러기에 적합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는 천성적으로 선동에 취약합니다. 선동꾼은 사람들에게 웃는 얼굴로 달콤한 약속을 남발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쉽게 믿죠. 하지만 선동꾼은 막상 정권을 장악하고 나면 정말로 선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두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지 못하게 말이죠. 그래서 국가는 점점 더 능력 없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선동꾼 정치가는 일부러 국가의 혼란을 유발합니다. 때론 필요 없는 전쟁을 벌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국가가 최대한 혼란스러워야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냉철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강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선동꾼 정치인은 이런 대중의 심리를 파고들어서 마치 자신이 혼란에서 민중을 구할 인물인 것처럼 꾸며냅니다. 그렇게 권력을 점점 강화하고 결국 사회는 압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유를 가장 우선시하며 생겼던 민주주의 국가가 결국에는 가장 억압적인 국가로 변모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배의 비유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배가 잘 항해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선장이 항해를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별 지식이 없는 말단 선원들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죠. 그런데 선원들이 점차 자신이 원하는 걸 자유롭게 추구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뭉치고 다수의 힘을 통해 선장을 몰아낸다면 당장은 원하는 대로 항해를 하니까 좋아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 배는 목적지까지 제대로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 국가는 이런 실패한 배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죠. 자, 이런 소크라테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1세기의 우리가 듣기에는 소크라테스의 이런 주장은 지나치게 엘리트주의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과거 사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소크라테스의 주장이 보다 이해가 가긴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정보와 지식이 훨씬 더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돼 있었고 따라서 다수의 시민은 실제로 많은 지식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매체의 발달과 교육의 확대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고급 정보와 정치에 필요한 지식을 많이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현재 어느 정도 잘 기능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비판은 분명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정치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면 안 되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정치적 판단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받고 토론 경험을 축적해야만 민주주의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소크라테스는 부자들이 지배하는 사회보다도 평범한 다수가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가 오히려 더 안 좋다고 봤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불리려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으며 돈벌이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낭비를 하지 않고 적어도 국가의 돈 관련된 계산은 잘합니다. 반면 선동당한 군중은 세금을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지지하죠. 그래서 나라가 가난해지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비교적 잘 기능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어쩌면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과두제적인 면모를 띠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현대의 많은 부자 국가들은 형식적으로는 민주제를 택하고 있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융세력이나 대기업 등 경제인들의 영향력이 강합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정의롭고 조화로운 국가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경제만큼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룬 걸 수도 있죠.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현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부르주아 계층이 자유시장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의미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상당히 우선시됩니다. 개인이 각자 알아서 판단해서 투표한다. 이 기초적인 원리를 통해 민주주의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는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개인의 역할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신이 알아서 선택을 내려서 돈을 벌고 그 책임은 본인이 진다. 거기에 대해 국가는 꼭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게 자유시장의 이상이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불가분한 관계로 바라보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동안 자본을 점유한 계층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옹호하는 논리로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많이 이용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사이에 개념적 유착관계가 생긴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주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체제는 이름은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다수의 민중만큼이나 소수의 자본가의 권력도 상당히 많이 지켜주는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최악의 민주주의 단계로는 가지 않는 걸 수도 있죠. 지금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비판, 그리고 그로부터 생각해볼 만한 거리를 말씀드려봤는데요. 여러분은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체제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그보다 더 나은 체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